자르는 건 되니까. 잠시만요. 실시간 네, 실내라 여기. 안 되나? 네.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사회체육학회 2022년 충계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토론 진행을 맡게 된 학회에서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최영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사회체육학회가 현재까지 3년째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일상회복 단계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학술대회 일정을 잡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상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충계학술대회까지는 비대면으로 찾아뵙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현지에 지금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졌고요.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학술 세미나가 실제로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현지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수정이 불가능해 가지고요. 개회식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개회식 이후에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은 따로 줌으로 녹화를 해서 향후에 저희 학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2022년 한국사회체육학회 충계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김승재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체육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우리 학회 충계학술 세미나는 스포츠 배팅 산업과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일반 배팅 산업은 로또를 비롯한 각종 복권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있고 스포츠 관련 배팅 산업은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스포츠 배팅 산업은 상당히 거대한 산업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스포트레이더는 2022년 세계 스포츠 배팅 산업의 매출이 약 1945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2021년 대한민국 총 국내 생산 GDP 2057조 원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회가 관심을 갖는 점은 국내 스포츠 배팅 산업의 매출을 통한 순위 가운데 어느 정도 자금을 다양한 생활체육 관련 시설, 프로그램 및 인력 확충에 재투자하여 선진국형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님, 한양대학교 황한설 교수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이맹규 건전화 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학회는 2019년에 시작하여 이번해까지 4년 동안 국내외 스포츠 테이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사라 테이핑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매년 사회체육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나사라 학술상을 제정하였고, 이 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으로 앞서 언급된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를 더욱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 이윤을 생활체육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환원하는 주식회사 나사라 테이핑 김창린 대표님의 고귀한 뜻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회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회체육학회 김승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 베팅 산업과 생활체육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체육은 스포츠 베팅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들이 상당 부분 체육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생활체육 분야도 생활체육 어떤 시스템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 시국에는 그 민간 생활체육 업자들의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부분 예산이 쓰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발제자 세 분은요, 학계와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산업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주대학교 김원일 교수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리십니다. 김원일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발표에서 원론적인 얘기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계신 그 전문적인 내용들 잘 말씀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을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이라고 부르죠. 약 22조 6천억 정도의 수준인 걸로.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경마, 경륜, 경정, 체육팀 특별권, 소싸움, 이런 일반 복권과 강화랜드 카지노, 결국인 전형 이 카지노 외에는 대부분 스포츠 베팅 산업 예산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분야인 게 틀림이 없고요. 체육진 특별권이라든지 경륜 경정 등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기금 대부분이 체육 예산을, 대한민국 체육 예산을 충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고, 또 그 기금으로 생활체육이나 우리나라 체육 전반, 스포츠 산업, 육성 엘리트 체육까지 대부분의 영역들이 이들 사업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주도하고 있는 베팅 산업의 영역을 보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줄어들고 있고요. 체육진흥특별권만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 무기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운영할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체육진흥특별권, 소위 이제 스포츠 토토라고 불리는 내용은 그 사업은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소되는 반면에 불법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감위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2008년도 53조 7천억에서 2012년 75조 1천억, 그리고 2016년 83조 7천억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82조 5천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때는 2016년 기존에 써왔던 그 통계 방식과 추정 방식, 그래서 산정 방식과 2019년의 산정 방식이 약간 차이를 두면서 이 산정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추정해보면 96.2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추정할 수 있고, 평균 성장률 CAGR 지수로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약 6%대 연평균 지난 10년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으로, 이미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 스포츠 베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한 20%에 가까우면처럼 계속되는 범죄라든지 비윤리적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나 제약, 일탈 때문에 겉으로 나오기 힘든 부분, 그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당당하게 스포츠 경제라고 아직 부를 수 없는, 대한민국 체육 예산은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1조 5천억 정도의 그 대한민국 체육 예산을 쓰고 있는 게 말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추정이 잡히지 않는 비공식 통계까지 쳐서 체육 예산에 대략 적게 보시는 분 100배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스포츠 베팅, 이 스포츠 산업을, 그럼 이런 스포츠 베팅을 실제 우리 시각에서, 우리 현재의 현실 사회에, 그리고 현실 법 체계에서, 현실 정책 정권 내지 정책적 체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사회적 제도 시스템에서 한번 산업 스포츠 베팅 산업의 정의를 사감위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념적 접근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산업은 이 법의 정의상 남목의 현상업, 즉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베팅 사업의 사업 유형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면요, 사행행위 등 항에서 사행행위 영업의 현상업, 다목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 등이 베팅 산업을 지금 구별하는 정의로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그 산업적 접근 분류를 보면 사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 세세 분류로 경주장 운영업, 독감 발행 및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산업에 대한 관련법은요,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이외에도 카지노와 관련된 관광진흥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감위법, 그리고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다양한 법이 스포츠 베팅 산업에 대한 관련된 법 제도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베팅 산업은 사실상 그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조 원, 22조 5천억 정도의 그 공식적인 통계로 보고는 있지만, 사실 불법 사행 산업 시장의 규모는 사감위의 2019년 제4차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5조 원, 20조 5천억 원, 또 불법 경마가 6조 8천억 원, 불법 경리 2조 3천억 원, 불법 카지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이 8조 1천억 원.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따지면 약 한 35조 정도가 지금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그 시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행산업 분류 앞에 봤던 분류 체계에 의하면 사가미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사실 이 전부의 시장이 다 스포츠 산업 분야로 분류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실질적인 불법 사행산업 시장은 대부분의 스포츠 사행 시장, 스포츠 도박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스포츠 컨텐츠가 증가하는 그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단속이 어려운 해외 연계 온라인 불법 행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와 같은 제3자산 연계해서 신종 형태로 등장하고 있고, 또 스포츠의 특성상 우연성이라든지 베팅 기회가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또 순식간에 생산되는 어떤 특성, 그다음에 언어적 자율성 등으로 인해서 그 글로벌, 그 국가를 넘나드는 어떤 스포츠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글로벌화, 거대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음성화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증가가 이 경기 자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가 증가하는 결과가 결국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그 도박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체육기록법 위반 관련 처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 시장에서도 스포츠 도박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양방 방식의 증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즉흥적인 이런 방식들로 진화하고 있고, 또 먹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기준 설정이 매우 애매하거나 높게 설정돼 있어서 실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실시간 게임 증가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그 범죄 조직이라든지 금융 전문 조직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되고 돈이 되다 보니까 그 불법 업자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마치 우리 예전에 뭐 우리가 쉽게는 볼 수 없지만 영화에서는 볼 법한 그 조직 폭력배 간의 그 사투나 무슨 마피아 간의 경쟁처럼, 그 그 전쟁처럼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조직 간의 그 암투라든지 어떤 그 세력 다툼 이런 거에 지금 하나의 장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장의 심각한 부분을 국가에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사감위를 통해서 실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또 뭐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등 이렇게 각각의 사행산업 분야에 대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사행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는 조세 수익이라든지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통제와 단속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부분들을 사법 시스템이 관리 감독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또 나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부터 해서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클린스포츠 콜센터 같은 다양한 이런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 나름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량제라든지 전자카드제, 중독예방 치유제, 치유부담금제 등 여러 가지들을 사업들과 그 제조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인 그 시민들, 그다음에 사법당국에서의 시선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그 관련 기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경찰청과 문체부, 크게 농식품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방통위, 뭐 이런 그 다양한 유관기관이 있고요. 그 내에서 여러 과라든지 실국과 센터, 공단, 그다음에 이런 각 기관에서 다양한
그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실제 현장을 맡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데는 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규제 방식의 분산 및 기관의 분리로 인해서 혼란, 다양한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관리, 법적으로 통합관리가 어렵고 독자적인 수사권이라든지 조사 혹은 뭐 통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 기관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의견이 공통되고요. 또 허가와 관리 주체에 일어났 즉 한 산산업 주체가 스스로 감사하고 그 사업을 평가하는 한 몸의 체계이기 때문에 냉정한 감시 체계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직접적 단속 주체로서 경찰 및 검찰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서는 사법 시스템에서는 민생이라든지 다양한 범죄, 사회 범죄를 단속하기도 바쁜데 이 스포츠 다양한 실국이나 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이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 현장만 집중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불법 사행 산업의 그 규제 주체를 명확하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해서 서로 애매모호하고 경계선 산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서로 간에 떠넘길 수 있는 주체 간의 효율적 분배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날이 진흥화되고 있고 기술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는 불법 시장의 그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 산하로 우리나라 전체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사감위는 위원장 포함 직원이 37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밑에 이제 조사원이라든지 현장 감독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직원 37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집단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규모도 작고 단속권도 없고 감시도 한계가 있고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조차도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전문가 집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무부처 분산되어 있고 사감위는 조그만데 이 조그만 사감위가 전체 조직을, 전체 사업을, 전체 부정적인 부분들을 통제 감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총량제라는 건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총량제 도입을 주장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총량제를 통해서 불법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2019년에 이제 사감위 발표보면 매출 총량제 적용 기준이라든지 합리적 경기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위반시 과징금 처벌 뭐 이런 전자카드제 도입 같은 실제 필요한 내용에서부터 근본적인 제도의 기반까지 이렇게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량제는 뭐 결국 그거죠. 그 영업장 수나 매출 획득을 최고 한도의 개념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접근 방식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우리 사회가 기술경제 정책 등이 급변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어서 탈노동화돼가고 있는 사회고 사람들이 노동으로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경제력은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주머니들 국민들의 주머니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건 좋아지고 있고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자산의 그 어떤 자산 증식에 대한 그 내용 같은 것들이 막 진화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이 진화하고 주식 같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지출 욕구나 자극 환경은 계속 푸시하고 있고요. 스포츠 시장은 또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저변화로 불법 환경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총량제라는 시스템으로 이 국민들의 이 욕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환경들을 통제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실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총량제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현실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감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거의 이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제도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이런 불법 시장의 내용들이 실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떠나서 그럼 정상적인 산업 분야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시장은 뒤로 하고서라도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체육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스포츠 베팅 산업으로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어들이는 그 순매출과 체육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1년도요. 체육진흥특별권 순매출만 해도 이미 체육 예산에 육박하고 있고요. 2012년 지금 이렇게 체육 예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체육 예산이 이미 넘어섰죠.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대한민국 체육 예산을 늘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산업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스포츠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그다음에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합법적인 대한민국 제도 시스템에서도의 한계라는 거죠. 불법 시장뿐만 아니라 합법적 시장, 이 두 양쪽 모두 다 대한민국 체육에는 발전적인 기여를 하기 어렵거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 예로요. 기금 등 출연 현황을 보면요. 경륜 같은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외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뭐 이런 것들이 경륜, 경정 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체육진흥특별권 스포츠토토죠. 2012년 이후에 평창올림픽 지원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2012년까지는 체육문화예술 지원 사업 같은 체육 분야 이외의 사업에도 쓰여진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제22조, 제3장 제22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을 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목,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마목,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지원 사업, 다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법에서조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 이외의 다른 분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놨고요. 지금 이 한 얘기만 들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이미 그 스포츠 베팅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직접적으로 온전히 쓰여지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포츠 도박이라고 분류되는 그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스포츠 베팅 산업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뭐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돈을 만들어내는 사행산업 스포츠 베팅을 국가 수익이라든지 정치적 자금으로 활용하려고는 했지만 라는 정도는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히 취할 것만 취하고 평행선상에서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관망의 자세였다. 누가 정부나 정치권이나 심지어 우리 체육계마저도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불법 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제기되었던 건데 민관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독점 점유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을 스포츠 베팅 사업 부분을 민관화하되 단 관리본부 내에서 민간 사업자가 허가 설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즉 관리본부 외에는 사용활동 관리본부 내에서 민관화 할 수 있게끔만 제한적으로 민관화를 두는 방식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총량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민간합동 총량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민간 합동으로 총량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할 정책 제안 사항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 같이 일부 그 법 관련된 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스포츠 진흥
또 체육진흥특별권을 발행할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이 관련된 법령이 만들 때 당시에는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체육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관련된 기금을 문화예술 분야로도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됐었고, 국민적 공감대 정서는 뭐 그럴 수 있다, 또 체육계에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영화 산업이라든지 기생충 영화 산업이라든지 또 BTS 같은 K-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 나름 문화예술 분야도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또 스포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들이 굳이 그쪽 분야로 투입될 이유가 있겠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김원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원일 교수님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규모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역기능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불법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불법 시장과 합법 시장을 또 합법 시장을 어떻게 이제 통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까지도 제안을 좀 파격적으로 해주신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이제 이명규 건전한 본부장님이 자연스럽게 이 김원일 교수님이 제안하신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기하셨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어느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이명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발표를 들어보고 종합 토론 시간에 세 분의 발표자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규 본부장님, 준비되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 아까 우리 앞에 말씀하셨던 그 김원일 교수님께서 워낙 체계적이고 학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부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의 일이 이제 경정이다 보니까요. 먼저 시작할 때 배팅에 대해서 좀 이런 걸 갖고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영화 스팅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경마가 열리고 중간중간에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판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북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쪽에서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팅은 북메이커들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배당률을 제시했었습니다. A 선수와 B 선수 했을 때 2대3, 뭐 1.5배1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북메이커 방식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 아시는 그 물랑무주를 만든 요셉 올런이라는 분이 페리뮤추얼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새롭게 이제 그 베팅 산업의 주류로 잡은 겁니다. 참여자들이 그 경주를 참여하는 선수 내지는 말한테 베팅을 하게 되면 베팅 금액에 따라서 배당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페리뮤추얼,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이제 간주되다가 이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뭐 일반적인 주류로 잡은 베팅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마, 경륜, 경정, 페리뮤추얼 방식밖에 없고요. 북메이커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찾자면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체육진흥특별권에 있는 프루토 방식이 북메이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했을 때 한국은 뭐 7대1, 브라질에 걸면 1.2대1 이런 식으로 시행자가 그렇게 북메이커가 배당률을 정해주면 거기에 이제 거는 방식입니다. 근데 경륜, 경마, 경륜은 북메이커 방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행자와 판매자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위협을 받거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요즘의 대세는 페리 뮤추얼 방식임을 이제 참고로 그 베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비슷한데요. 크게 봤을 때 불법 규모가 합법에 비해서 이제 약 4배입니다. 그러니까 2대 8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일단 홍콩의 사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갈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는 키워드로서 2대 8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 추세를 보시면 복권류, 투표권은 이제 체육진흥 투표권은 거의 정체 상태고요. 경마 경륜 경정은 사행 약간 매출액의 감소 추세고 특히 20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셧다운 상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많이 베팅 산업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복권류입니다. 동행복권 기재부에서 발행하는데요. 이 중에 파워볼이 매출이 상당히 지금 요즘에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대 8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불법 중에서 보시면 요즘에 편의점을 가시다 보면 잠깐 키오스크를 통해서 미국 파워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건 불법인데요. 불법에도 이제 단속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파워볼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침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행산업, 그러니까 뭐 경주리를 포함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세금입니다. 옆에 보시면 경륜, 경정, 경마는 16%가 세금입니다. 플러스 이제 손익이 났을 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경마 농수축산기금으로 가는 걸 그는 별개로 하고 베팅할 때마다 원천적으로 16%의 세금이 있습니다. 반면 토토는 체육진흥 투표권은 세금이 없습니다. 고객한테 환급되는 나머지 전액이 그다음 비용을 빼고요. 약 33% 정도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계 입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어떤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여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가장 큰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여하는 바는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출처는 제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라고 합니다만 거기랑 작년에 이제 MOU를 체결하고 불법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도박 스팸을 주고 있는데 리스트를요. 그 전에 이제 짧게 분석했습니다. 이 작년 9월에서 1월 17일까지 약 300만 건, 400만 건, 500만 건 되는 것 같은데요. 500만 건의 어떤 불법 스팸이 있습니다. 그 중에 43%가 도박 스팸입니다. 그러니까 스팸 중에서도 도박 스팸이 아주 많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불법 대출, 주식 관련 스팸도 20% 안팎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가장 큰 비중이고요. 또 도박 스팸 중에서도 불법 가장 큰 걸 많이 차지하는 게 바다 이야기라든지 슬롯 게임이라든지 야마토라든지 가위바위보 게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50% 정도 차지하고요. 요즘에는 동행복권, 그러니까 기재부의 로또에 연결된 이제 동행복권 때문에 파워볼이 불법의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마를바 사건이라든지 등등 조폭이라든지 불법 스팸도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경주류는
포함해서 삼경이 3.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맞는 도박이 도박의 생태계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주류라든지 스포츠 토토는 정체 내지는 하향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통계 데이터 불법 스팸 속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잘 나갔다는 특징이 있네요. 다음은 저희가 한번 경륜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스포츠는 어떻게 나갈 건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경륜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마 다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지금 약간의 발매의 가장 큰 네트워크가 화상으로 하고 있는 장외 지점입니다. 마사회는 28개의 지점이 있고요. 경륜은 지방까지 포함해서 18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매출액이 약 80%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에는 맞지 않는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갈 것은 온라인,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도 포함하고를 통한 발매가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온라인으로 발매할 수 있는 것은 복권과 로또, 스포츠 토토입니다. 참고로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은 10% 내 정도에서의 어떤 온라인 PC를 통해서 발행되고요. 다행히 이제 경륜 경정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당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온라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달부터 온라인 발매가 새롭게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사에는 아직 농림수산위에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온라인은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총 매출의 약 40% 정도를 이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 할 때 정부, 아까 말씀했던 사감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그다음에 국회의 설득을 통해서 온라인은 매출 총량의 50%, 상한액은 일경주에 5만 원으로 낮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장애 발매소는 장기적으로 축소하고 등등, 그 다음에 청소년 차단, 그 다음에 실명 인증 강화 등등의 어떤 제도를 이제 전제로 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온라인을 통한 구매 금액은 건당 5,000원 내외로 아주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방향은 많은데요. 보시면 2년 동안의 휴장을 통했기 때문에 경마를 포함한 경륜 경정도 현재 매출액이 과거를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고 80% 수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경주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 장벽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거하고는 틀리게 공중파, 케이블, 그다음에 신문 지상을 통한 홍보가 전혀 불가능하고요. 특히 외국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일본, 미국, 외국처럼 경주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도 실시간 중계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온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못 느껴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쪽에서도 오프라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 많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불법과 합법의 2대8 비중, 좀 이따 말씀드렸던 홍콩의 사례 등을 보면서 이제 참고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으로 많이 하는 게 홍콩 경마입니다. 참고로 홍콩 인구는 2021년 기준 760만 명이고요. 18세 이상이 6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200만 명이 경마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경마의 어떤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은 저희가 2014년도에 홍콩 그 해피밸리와 샤틴에 있는 홍콩 자키 클럽을 방문했을 때 홍콩은 불법이 3, 합법이 7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2대 8이고요. 말레이시아라든지 그 합법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데는 7대2, 8대2로 불법이 앞서 있고요. 홍콩처럼 오히려 개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오히려 합법이 7 정도로 역전되는 그런 어떤 그 아이러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력은 아마 전 세계에서 경마 매출 2등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속을 안 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홍콩은 그 경마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베팅 사이트에 홍콩 걸 경마를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홍콩 경마를 베팅을 하면 거기에 수수료 4%를 먹고요. 또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홍콩 경마를 베팅을 또 하게끔 합니다. 직접 들어와서. 그것이 합치면 약 20% 이상을 홍콩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다 해소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홍콩의 어떤 경마는 수출 산업의 일부로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률도 이제 저희는 고객한테 돌려주는 돈도 72%인데 홍콩은 83%를 돌려주고요. 승식도 아주 자유롭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의 사례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외국과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방한 것이 오히려 홍콩의 경마를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홍콩 경마까지 참여하는 긍정적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사가미가 규제 완화하는 것이 정답인지 이것이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불법은 확산시키고 또 이에 따라 세수까지도 다 아까 말씀하셨던 82주 정도에 대한 불법에 대한 세수의 어떤 누수 현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좀 저희가 이번에 하다가 이제 안 자료인데요. 이건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베트 365라고 그 유럽 축구 보시면 A보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축구 구단에 이렇게 유니폼에 스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내셔널한 베팅 사이트입니다. 하루에 방문객이 약 1,300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0위 안에들은 이제 깔리엔텍이라는 멕시코에 있는 그것도 인터내셔널을 이제 기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370만 명, 나이지리아에 이제 지역을 두고 있는 베트 나인자라는 것도 36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중소 정도 되는 어떤 베팅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가 외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가 그려지셨는데요. 이건 되게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이 이제 외국에 있는 베팅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다 모아놓은 관련은. 그러면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북메이커, 그러니까 베트 365가 대부분이겠죠.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일일 방문객이 9만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9만 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이트는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9만 명은 베트 365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베팅을 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는 불법을 하고 있는 거랑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마켓 규모가 이제 65등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9만 명이라든지 10만 명을 여기에 들은 통계 자료를 전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륜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경륜이 F1 자동차 경주처럼 우리만의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게일이라고 이제
올림픽 종목입니다. 경륜이 있거든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올림픽 종목에 편입시켰는데요. 일본 경륜이. 여기에 있는 어떤 세계 유명한 선수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르 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트랙 정도에서 유명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다 참여하고 국내 경주도 이르지만 그 이런 그런 경류 그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투어도 전 세계적 돌아다니면서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주도 외국 선수들도 이제 수입을 하고요. 이제 뭐 용병 개념이든지 아니면 농구, 축구 그런 것처럼 외국의 유명 선수들도 우리 경륜 선수로 참여를 시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베팅 사이트 국내만 한 게 아니라 외국 베팅 사이트에도 우리의 어떤 경주 장면을 송출해서 수수료를 얻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희는 미래의 어떤 경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갈 길도 멀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계속 하게 되면 과거에 농구라든지 축구, 배구가 인기 없다가 외국 선수들을 이제 참여시키면서 다시 인기를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외국의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참여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외국 사이트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도 경륜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규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자이신 김원일 교수님부터 지금 두 번째 이명규 본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은 10사람이 지켜도 한도둑을 못 막는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과연 이 불법 도박을 저희가 이걸 제도나 어떤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은 한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명규 본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 도박을 해외 사례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어떤 건전한 도박 문화를 토대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방하면서 좀 억제해 나갈 수 있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전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경륜 산업의 미래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온라인으로 발매를 하고 접속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발표하실 분의 그 발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뉴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게임과 어떤 뉴미디어를 결합시켜서 이것이 약간 어떤 사행성이라든가 또 뭐 마케팅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현장에서 실제로 그 주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그 황한솔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포츠 베팅 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이 황한솔 교수님의 지금 발표는 사실 많은 부분 저희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한솔 교수님 발표를 마저 듣고 세 분을 같이 모시고 그리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한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황한솔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사실 여기 베팅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뭐 빅데이터나 ICT 이런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베팅성, 그러니까 사행성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참고로 미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조만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활용한 뉴미디어 아울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베팅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사행, 그 경쟁심, 베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인디애나에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마이너를 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스포츠 빅데이터와 ICT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직업이 다양합니다. 사실, 저는 가업이 양계장을 하고 있었어. 계란을 팔아서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공부를 시켜주셔서 지금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란에 좀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계란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강의도 나가고 있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1인 3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마케터, 피닉스 파크라는 곳에서 스포츠 마케터로서 제 첫 직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좀 쌓아봤고요.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이제 스폰서십을 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온라인하고 결부되면서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스포츠 마케팅이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접목을 해서 컨텐츠로 생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조금 다른 체육과 논문하고는 다르게 어플리케이션에 저는 관심이 많았고요. 이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선진화된 어쨌든 스포츠는 미국이 저희보다 많이 더 선진화돼 있으니까 선진화된 곳에서는 어떻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뉴미디어를 활용하는지가 저는 궁금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제 미국에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바로 교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런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접목해서 제가 16년도 12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스포츠라는 미국에서 되게 큰 그 지금은 뭐 베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데이터 분석 게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임을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자. 저는 사실 베팅이라기보다는 이 그 컨텐츠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 마케팅적인 요소를 많이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게 제 목표였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많이 코로나도 있었고 뭐 되게 사업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조만간 다시 지금 컨텐츠를 다시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형태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스포츠 ICT의 전문가로서 일단 ICT라는 개념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ICT 하면 되게 어려운데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IT의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IT에다가 전화기,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붙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아까 앞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요즘 뭐 스마트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것들이 거의 사실 MZ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마케팅 툴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스포츠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ICT가 지금 사실 스포츠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관계,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과 그 스테이크 홀더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팬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 도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사실 제 일입니다. 그래서 요 ICT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트래킹,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것이 주로 스포츠 ICT를 활용한 그런 기능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ICT의 기본 구성 요소들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의해. 네가 왜 이런 거를 가르쳐? 라고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빅데이터는 사실 마케팅 용어예요. 예,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 툴, 구글 애널리틱스나 뭐 다양한 지금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빅데이터 하는 것들은 사실 그들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또 많은 마케팅 툴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네트워크, 그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마케팅 플랜 그리고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 스포츠 ICT의 4가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세대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 산업이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산업이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MZ세대들은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오프라인에 지금까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이죠. 그때도 제가 사실 경륜 온라인 그때 본부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온라인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되게 더 플루언트한 리소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없습니다. 경륜경정 그 당시에만 해도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데이터 분석하고 뭐 그런 뭐 콘텐츠, 동영상,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 근데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불법 도박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황금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턴되는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래요. 리턴되는 퍼센티지가 뭐 예를 들면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90%가 넘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MLB 야구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 불법 도박 사이트로 우회해서 거기에 있는 야구를 시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서 보면 완전 놀이터예요. 그들끼리 네트워킹이 되고요. 일단 아까 뉴미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하고 이런 미디어 컨섬션의 패턴이 다 다양한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MZ세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시장을 공략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 방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뭐 이런 온라인 도박 시장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미디어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뉴미디어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과연 이 세대들 지금 시장의 주류로 이루고 있는 20, 30대들이 과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고 뭐 배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겠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팅 365나 뭐 이런 다양한 배팅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이 더 있는 거 아시죠, 본부장님? 이제 코인으로 다 해요. 코인으로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고 하고 뭐 외국 스포츠 시장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합법적인 베팅 시장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우리 체육 기금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그 베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물론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더 만들려고 하면 미디어에 대한 컨섬션 패턴을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컨섬션 패턴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OTT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합니다. 예, 똑같은 미디어를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MZ 세대들의 패턴이고요. 이제 더 이상 텔레비, 이 TV라는 거에 TV 광고료, 수신료를 내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컨텐츠를 한꺼번에 소비하는 게 지금 MZ 세대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보면서 자기들끼리 다 채팅을 하잖아요. 그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방식들이 적용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뭐 경륜이라든지 경마 같은 사이트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내가 더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배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 트렌드 이거는 예전에 그 어디서 발표를 했던 거를 제가 땄는데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뉴미디어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렉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내요. 컨슈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편일률적인 중계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한테는 지겨운 거예요. 그게 스포츠 산업도 똑같거든요. 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다양한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TV에서 보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냥 중계 형태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한테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구 중계를 9회까지 다 풀 경기를 다 보는 사람들도 없고요. 모든 스포츠 경기도 하이라이트도 사실 지겨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적용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e스포츠도 사실 스포츠에 되게 큰 영역,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포츠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시장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컨텐츠 싸움인데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팬 인게이지먼트, 팬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가 제가 생각하는 이 뉴미디어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 컨텐츠가 아니라 스포츠 중계와 다양한 컨텐츠들을 융복합해서 만들어내는, 그것도 갬블이 될 수 있고 베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갬블과 베팅이라는 경계를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게 바로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소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생겨서 이런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면 그게 베팅하고 아니면 경쟁,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의 경계가 어딜까요? 그거를 경계가 그냥 단순히 그냥 환급, 뭐 이렇게 환가성 이슈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이게 베팅이다 아니다를 나누기에는 이제 너무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사실 지금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자세히 보시면 베팅과 비슷한 스포츠 베팅과 비슷한 것들의 게임물을 컨텐츠를 되게 많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뭐 엔픽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판타지 스포츠라는 거에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사실 미국에서는 베팅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16%, 성인 인구 16%니까 한 5천만이 넘어요. 그런 인구가 그냥 참여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전혀 이걸 베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베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로 접근하면 사실 그 길을 무궁무진하게 열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소스를 많이 찾아내는 게 우리 스포츠 마케터나 스포츠인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의 스폰서십이 많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프라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이 많이 오프라인에서 스폰서십이나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게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그게 많이 소스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온라인 스폰서십이나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 컨텐츠로서의 그런 베팅도 만들고 아니면 융복합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건전하고 안전한 베팅이다. 베팅의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풋볼 스타디움에 가서 풋볼을 보지만 이 풋볼을 봄과 동시에 여기 가글을 쓰고 있죠. 이 고글을 통해서 데이터나 이런 지금 판타지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베팅도 하면서 실제 게임도 같이 보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오프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온라인 시장도 같이 한꺼번에 여기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야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뭔가 컨텐츠로서의 기능을 만들어내면 여기 가서 이 게임을 하면 더 재밌다. 경기장에 가서 왜 이런 게임들을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경기장에 가서 베팅을 하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경기장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유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5G의 그 특성이에요. 너무 지금 뭐 5G, 지금 6G까지 사실 나온 상황인데 5G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스포츠 중계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나 뭐 이런 다양한 콘텐츠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스포츠 팬이잖아요. 나도 스포츠 팬이고 똑같은 유현진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손흥민의 23골짜리 그 하이라이트 골몸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다 똑같은 스포츠 팬이거든요. 꼭 굳이 경기장에 가야만 스포츠를 즐긴다. 나는 스포츠 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분화된 방식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그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AT&T라는 미국 글로벌 우리나라로 따지면 SKT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가 모 회사고요. BR 라이브라는 회사는 사실 중계하고 베팅을 같이 해주는 회사예요. 그런 미디어 컴퍼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여기 보면 뭐 시저스라 이런 데들은 여기 카지노예요. 카지노. 이런 카지노 회사들이 같이 중계하고 데이터를 같이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가 훨씬 더 팬시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한테 데이터가 스포츠 경기를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미국에서 베팅을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디지털화가 뭐가 되고 있나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앞에서 아까 김원일 교수님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본부장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디지털을 흡수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돼 있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법을 지금 어디죠? 정보통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한 중개인까지 생성이 되는 그런 중개인을 국가에서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과연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과연 베팅이라는 걸로만 너무 쓰고 있지 않나. 저는 베팅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게 스포츠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지 배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하다못해 뭐 데이터 경진 대회라도 해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스포츠 데이터에 관심 가지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륜 경정 그쪽에서 해야 될 그냥 그런 사회공헌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자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 라이트하게 뭔가 이 배팅이 아닌
배팅이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게 그런 노스텔지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아마 조금 더 중요한 여가 문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을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데이터는 2020년도에 66 빌리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베팅을 하는 게 과연 더 큰 시장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다양한 융복합 문화를 형성하는 게 더 큰 시장인가를 좀 봤거든요. 네,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요. 스폰서십 시장이에요. 스폰서십만 놓고 보면 60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여기에 광고를 붙이게 되면 예, 미디어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배팅보다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 제가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이 콘텐츠고요. JTBC에서 지금 뭐 LPGA라는 그 골프죠. 미국 프로 골프에 대한 중계권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플랫폼 저희 판타지 게임하고 같이 붙여서 중계하고 게임을 같이 붙일 겁니다. 네. 중계하고 게임을 같이 붙여서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로 만들 거고요. 네. 그 콘텐츠에서 예를 들면 스폰서가 있는 거죠. 스폰서.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리그가 열리는 거예요. 온라인 리그.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판타지 리그라고 하는데 그런 판타지 리그를 열어서 다양하게 시청자들이 뷰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데이터 게임을 만들 거고요. 그 게임에서 주어진 보상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뭐 환급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그거를 스포츠 시장에서 마일리지로 바꿔서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골프존이나 뭐 이런 데서 스크린 골프를 칠 수 있게 그 보상을 활용해서 나이키에서 이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운동화를 살 수 있게. 이게 결국에는 스포츠 마케팅과 스폰서십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뉴미디어 콘텐츠와 스포츠 시장이 스포츠 산업이 훨씬 더 결합을 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베팅이라는 딱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반감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데이터 게임이야, 데이터 분석 게임이야 라고 해서 이런 게임을 통해서 오히려 엮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MZ 세대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더 뭔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 뉴미디어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스포츠 마케터나 뉴미디어를 활용한 학자들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한솔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황한솔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이맹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경륜의 미래는 컨텐츠다라는 말로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발표자의 발표는 모두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세 분 발표자를 모시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교수님.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네, 참 세 좋은 분의 발표 내용이고요. 잘 좋은 내용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학회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베팅 산업 베팅 산업과 상하체육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컸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리가 간과하고 조금 오히려 간과하고 부정적인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측면에서
배팅 산업의 어떤 그 배팅 산업의 어떤 그 불법 스포츠 도박과 불법 관련된 스포츠 내용들이 좀 줄을 도박과 잃었던 것 관련된 같습니다. 내용들이 좀 줄을 잃었던 것 그래서 각 같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 그래서 각 발표자분들께서 보호하기는 조금 하지만 김원일 보호하기는 교수님부터 하지만 김원일 교수님부터 그 조금 방면에 많은 정보와 국면에 지식을 가지고 많은 계신 것 정보와 지식을 같으니까 가지고 저희가 계신 이제 것 그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구나 그 이런 것들이 국민체육진흥기구나 이런 생활체육에 좀 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생활체육에 좀 있는지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비판적인 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간략하게 좀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사회자께서 주신 그 말씀,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그 질문을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생활체육이 제대로 쓰고 있느냐? 제가 느끼는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파격적, 아까 사회자께서 쓰시는 그 파격적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데이터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영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미 체육 예산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그 법 조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그 국민체육진흥법을 지키는 문체부 장관 이하 문체부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능에 사용해야 되는데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체육예능기금보다 작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생활체육 하나만 띄어서 얘기하면은 애매할 것 같고요. 엘리트 체육, 스포츠, 체육, 스포츠 산업, 진흥 여러 가지 부문 다 포함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조차 커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현실만 봐더라도 생활체육 예산으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라는 사회자님의 그 질문에 저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이명규 본부장님 이제 국가재정법과 또 연결되는데요. 현 정부의 기본 방향이 기금 간의 칸막이 제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유 있는 기금은 여유 있는 기금에서 여유가 없는 기금으로 전출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관광, 문화 쪽으로 더 돌리겠다는 말이 가장 큰 그게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공단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체육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체육 기능을 이제 체육으로 스포츠에 쓸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륜의 미래도 콘텐츠인 것처럼 체육의 미래도 콘텐츠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창대회 때 1년에 국제대회가 열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 4천억이 나가요. 이제 뭐 경기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끝나고 나면 3, 4천억을 쓸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 공단의 어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체육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SOC라든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또 그것도 이미 한계에 와닿았어요. 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뭐 등등이 한계가 와 있어서 말씀입니다만은 체육계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또 과제로 다가오고 생각됩니다. 경륜의 미래도 콘텐츠, 체육의 미래도 콘텐츠입니다. 네. 그 체육과 뭐 오늘 생활체육 또 배팅 산업의 미래가 콘텐츠라는 말씀을 해주신 황한솔 교수님께는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한국에서. 황한솔 교수님, 아니 저기 마이크 켜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예, 제가 2017년도에 앱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다가 잘 안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그런 니즈가 있고 또 어디서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의뢰를 또 받아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판타지 스포츠라거나 판타지 리그가 지금 뭐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그게 한때는 이제 그 베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갖고 도박이냐 아니냐가 뭐 법원의 판결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이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런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그 연착륙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베팅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그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이런 법규에 의해서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베팅을 게임에서는 지금 합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형 게임사들이 이런 스포츠 베팅 게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서 먼저 트리거를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스포츠 베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운운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데이터가 너무 값지게 좀 생성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스포츠 데이터들이.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에서도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 스포츠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학회를 다니면서 피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베팅에만 이 스포츠 데이터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커뮤니티들에서 모아지는 데이터가 있고 지금 디바이스들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신체 데이터들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 사실은 그거였잖아요. 운동한 만큼 그 뭐 건보료 할인해 주자. 그게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 마일리지로 전환됐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 계획만 그 인수위에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제가 한 5년 전부터 주장하고 다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제가 실제로 생활체육 리그를 한번 온라인으로 제안을 해서 지금 플랫폼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산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의 가치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베팅이고 아니고의 차이는 사실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 어디선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팅, 스포츠 불법 도박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 주위에 아는 분들만 해도 코인을 활용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스포츠 베팅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할 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슈는 그건 것 같습니다. 베팅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제작해서 이걸 조금 더 어쨌든 국민들한테도 건전하고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대도 벌써 올드스쿨이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40, 50대신데 저희가 가르치고 공부하는 세대들은 20대, 30대잖아요. 그 20대, 30대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런 테크놀로지나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의 어려움, 그러니까 좀 이질감에 의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일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이제는 없는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완전 분할이 돼 버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를 사실 조금 더 융복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문화 자체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데이터, 스포츠 데이터를 모아서 생활체육이든 프로스포츠든 다양하게 형성되는 여러 가지 양질의 데이터가 모아져서 이게 지금 가공이 돼야 될 데이터 센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해서 팔 수 있게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이미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상거래고 그 데이터를 중개사까지도 지금 국가에서 양성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육에서는 스포츠에서는 너무 저희는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텐츠 지금 어차피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경륜 경정도 지금 사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내 역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역시나 체육 전공이거든 앱을 개발을 해봤고 그런 앱을 개발을 해서 아 이게 정말 이런 쪽으로 니즈가 있구나를 한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받쳐줄 수 있는 제가 그 앱을 만들어서 딱 그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보고자 뭐 스포츠 산업 융자니 뭐니 이런 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았어요. 스포츠 산업 융자도 5억이 넘게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야, 앱 만드는 회사가 무슨 지원이야. 스포츠는 이런 IP에 대한 밸류를 전혀 쳐주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질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서도 서로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순서에 상관없이 질문이 있으시면 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원희 교수님.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지금 고민이 되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분께서 고민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그 생활체육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황한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식 전환이라든지 산업 현장의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정부 지금 우리가 오늘 충계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산업과 생활체육이라는 정책적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걸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스템을 먼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고 법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시행하는 그 여러 가지 추진 단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사회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뭐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스포츠 베팅 산업이 과연 그럼 생활체육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의 직접적인 질문을 키워드대로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이명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좀 다른 생각이 우리나라의 SOC에 대한 부분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족하냐면 충분히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지어지지 않았고 각 시도 지자체 현장들을 가보면 뭐 체육센터라든지 뭐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있고 이번에 6.1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각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보면 각 지자체에서 계속 인프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못 만들어주고 있냐? 돈이 없어요.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 결국 세금에서 축내야 되는데 세금에서 축내주질 않아요.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스포츠 베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황한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지금 시대적 상황들, 기술적 상황들을 반영만 해준다면 충분히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또
체육앱들도 많고요. 근데 왜 은행을 가게 만드냐는 얘기죠.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놨어요. 어디 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리고 법 제도 시스템이 돈 쓸 수 있게끔만 제대로 설계하고 정권에서 제대로 그것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 판 제대로 짜주면 황한솔 박사님 같으신 분들 창조적으로 사업하시고 싶고 진척을 하신 분들 다 사업진흥 기금으로 스포츠 베팅 산업 양성화해서 그 기금으로 우리 이명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건전한 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업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놓고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뭐 불평불만하게끔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이명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약간의 저희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아까 김원일 교수님 말씀을 따나 현장에 어떤 괴리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그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 못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적인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하나는 아까 체육 재정, 특히 생활체육의 가장 핵심은 정부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지자체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또 접근 방법이 또 틀려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고 웅장하고 그걸 원하는데 사실 이건 이미 시효가 지난 거고 아까 교수님 말따나 언제나 찾아가고 특화형이고 그러니까 연령대별이라든지 등등 뭐 유형별로 다른 특화된 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 방향성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런 말은 100%이냐고 아까 또 황 교수님 말씀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스포츠 산업본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빠따를 때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희가 시작이 그 김원일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좀 시작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셨던 이 그 베팅 산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 도박이 저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침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황한솔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미국의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얻을 만한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처음 닥치는 미래가 될 거고 미국은 이미 이제 일상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베팅이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생활에서 베팅이 그냥 실생활에 그냥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You wanna bet, you wanna bet 이 말이 그냥 늘 입에 달고 사는 거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뭐 진짜 캔디바 먹듯이 저는 이 판타지라는 거를 제가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영어를 미국 학생들보다 잘하겠습니까? 얘들은 거의 뭐 아메리칸 풋볼인데 풋볼에 죽는 진짜 그 네버다의 애들을 가지고 진짜 그 제가 뭐 풋볼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는 숫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마침 그 판타지 리그라는 걸 가지고 되게 열광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면서 미국 애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즐거움을 그래서 그걸 예해서 자기가 맞췄다라는 거에 되게 그런 진짜 널디한 애들, 미국에는 널디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널디한 애들이 그냥 하나의 주류가 되게 인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그 인싸, 핵인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그냥 되게 뭐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정말 공부만 하게 생긴 애들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러니까 문화,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럴 텐데
저희는 너무 이게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베팅하는 데만 쓰여진다라는 흑백 약간 그런 거가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좀 약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지금 컨텐츠로서 그냥 가볍게 지금 네이버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승부 예측.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페이로 1등한 사람한테 네이버 페이 500만 원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뭐 일례로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냐 못하냐 가지고도 네이버에서 그 뭐 이렇게 그것도 베팅이죠. 근데 그걸로 네이버 페이를 지불하기도 하고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그거를 도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경품 준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도박이다. 왜냐하면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똑같거든요. 이게 굳이 돈을 걸고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런 데이터 분석에다가 스폰서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나이키에서 뭐 신상품을 만들어 데이터 분석하면서 그냥 스포츠 게임을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문화를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자기들끼리 형성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화를 좀 형성해주는 게 온라인으로 형성해주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원일 교수님. 네. 예, 저도 황 박사님 의견 공감하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그런 현장 보면서 참 부러웠었어요. 부러웠는데 우리나라 실상을 한 가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황 박사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있는 청주 지역은 불법 스포츠 도박 큰 사건 단속했던 몇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했던 형사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추적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길거리에 보기 어려운 지방에서 보기 어려운 슈퍼카가 지나간다. 일단 추적. 허름한 데에 이상하게 명품 들은 애들이 지나다닌다. 일단 추적. 잠복해 있다 급습한다. 100% 불법 스포츠 온라인 도박하는 애들. 그렇게 잡는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못 따라가면요. 일반 국민들이 스포츠 지금 좋게 우리가 영어로 베팅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도박이거든요. 스포츠 도박. 스포츠 도박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이미. 어디가 국가 통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황한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스포츠 베팅 문화가 형성되려면 국가가 이미 통제와 인식 전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나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하고 싶어요. 우리 그냥 게임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불법 자산 증식의 일환이었던 제3자산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자화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을 때 겨우 그게 불법 스포츠 도박했던 친구들이 자산 현금화시키는 세금 세탁의 그냥 과정에서 불법 그 자금 세탁하는 과정에서 전자화폐가 갑자기 급등했던 상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보고가 됐었죠. 전자화폐의 가치라는 것보다는 의 가치가 급상승했다. 뭐 이런 게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첨단화된 소위 세계를 달리는 선진화된 그 베팅 문화가 형성되려면 먼저 바뀌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부러운데. 네, 황한솔 박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예, 교수님 아까 주신 말씀을 좀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베팅을 뭔가 활성화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걸 그냥 하나의 콘텐츠로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경품 주고 뭐 손흥민이 1등 득점왕이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상금 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베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베팅이라는 것보다는 좀 그게 제가 이명규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했던 파워볼 편의점에서 하는 것도 지금 단속 못 한다고 하셨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법에 아까 제가 왜 중요하게 법을 명시를 하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그거 단속하자고 해서 걸려서 기소해버리고 고발하고 기소하면 다 불법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이냐 베팅이냐의 경계선이 너무 모호한데 확 단정 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하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 나왔던 스포츠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제도적인 규제냐 아니면 건전한 어떤 그런 사행 도박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근데 결국 오늘 저희가 했었던 얘기들,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산업이라는 게 한국 체육의 어떤 선진화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재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역기능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뭐 학계나 또 행정 전문가 분들이나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022년 한국사회체육학회 충계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